여기 막대한 작업량을 쏟아부어 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끝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영국 BBC의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에드워드 밀러. 그는 오랜만에 찾아온 소중한 휴식을 위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나라 한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휴가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는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남은 휴가가 2주나 있었는데 말이죠. 비행기 티켓을 다시 끊고 서둘러 영국으로 돌아가려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다큐멘터리 감독 에드워드입니다. 저는 9개월 동안 인류 문명의 시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고 나서야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편집실에서 밤새우며 영상을 다듬던 날들,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제 버킷리스트에 있던 나라였어요. 역사적 깊이와 현대적 세련미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정돈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죠.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들을 바라보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탐험지로 선택한 곳은 광화문이었어요. 역사의 중심지라는 말에 이끌려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넓은 광장에 들어서자 바로 눈에 들어온 것은 웅장한 세종대왕 동상이었죠.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왕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의 과학적 설계와 민중을 위한 정신에 감탄했었죠. 안녕하세요, 세종대왕님. 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시선 끝에 또 다른 동상이 들어왔습니다. 칼을 든 위험 있는 모습의 장군 동상이었죠. 분명 중요한 인물일 텐데 그 이름도 업적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국인인 제가 유럽 역사에는 해박하지만 아시아 역사에는 무지하다는 사실이 새삼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경건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명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누구지? 라는 의문만 남긴 채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의 저녁은 화려했어요. 네온사인과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활기찬 사람들로 거리는 북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향한 곳은 종로의 한한식당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박진우 교수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박진우 교수는 제 전작 다큐멘터리의 열렬한 팬이라며 먼저 연락을 주셨던 분입니다. 한국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가 직접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익숙치 않은 향신료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새로운 문화의 첫 신호였죠. 박진우 교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젊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금방 대화의 흐름이 생겼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에드워드 씨? 박진우 교수가 물었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놀랍도록 정돈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시작되었고 저는 오늘 본 광화문 광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찬사를 이야기하다가 문득 그 낯선 장군의 동상이 떠올랐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 광화문에 있던 그 장군은 누구인가요? 칼을 들고 서 있는 분 말이에요. 박 교수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놀란 듯하면서도 뭔가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표정 뒤에는 제가 앞으로 듣게 될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누구냐고요? 박진우 교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셰익스피어가 누구야? 라고 물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이해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아, 그렇죠. 서양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박 교수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분이죠. 저는 솔직히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한국 역사에 대한 제 지식은 한국전쟁과 현대사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활동하신 분인가요? 16세기 후반 임진왜란 때의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대규모 침략에 맞서 싸운 분이에요. 박 교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 일본과의 전쟁이요? 흥미롭네요. 저는 관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였죠. 박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에드워드 씨, 영국인이니까 넬슨 제독에 대해 잘 아시겠죠? 물론이죠. 영국 해군의 영웅이니까요. 저는 즉각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박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사실 이순신 장군은 넬슨보다 더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회의적이었습니다. 넬슨은 영국 해군사에서 최고의 영웅이었죠. 그게 가능할까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명량해전이라는 전투를 들어보셨나요?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죠. 순간 저는 숫자를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잠깐만요. 12척 대 330척이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박 교수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좁은 해협의 지형과 조류를 완벽하게 활용했고 하객진이라는 특별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전함도 있었죠.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박 교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겪은 시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나 전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며 끝까지 싸웠죠.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전쟁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불굴의 의지, 그리고 놀라운 지략이 함께 녹아있는 서사였죠. 넬슨과 비교하자면 저는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넬슨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27척으로 33척을 상대했어요. 그것도 대단하다고 여겨지는데?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다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서양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식사를 마치며 저는 박 교수에게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이나 자료가 있는지 물었죠. 박 교수는 기꺼이 몇 가지 영어로 번역된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자료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난중일기입니다. 전쟁 중에 쓴 일기인데 인간 이순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한 장군, 모함을 받고도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병사들을 생각한 지휘관. 이런 인물이 실존했다니, 그것도 제가 이제껏 들어본 적도 없다니 놀라웠어요. 넬슨보다 위대할지도 모른다는 박 교수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국인으로서 넬슨의 위대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주는 강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단순한 검색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프로젝트의 시작이 될 줄은요. 호텔 방에 돌아온 후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첫 검색 결과에서 세계 해전사의 불멸의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을 제가 몰랐다니 프로페셔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영어로 된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탐색했습니다. 명량해전의 숫자는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을 상대했다는 건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고 31척의 적함을 격침시켰다고 합니다. 이건 해전사에서 유례가 없는 기적 같은 승리였죠. 더 놀라운 것은 이순신 장군의 전체 전적이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동안 치른 모든 해전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23전 23승. 완벽한 전적이었습니다. 넬슨도 이렇게 완벽한 전적을 가진 건 아니었죠. 이런 인물이 왜 서양 역사책에는 없었을까?
저는 방 안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럽 중심의 역사관이 이런 위대한 인물을 가려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지리적 거리 때문이었을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의 영어 번역본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그의 일기에 담긴 인간적인 면모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님 꿈을 꾸었다. 눈물이 절로 난다. 이런 짧은 문장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인간 이순신의 모습이 느껴졌어요. 부상당한 병사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그는 전쟁 중에도 병사들의 고통에 공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정보를 흡수할수록 그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는 확신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다음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되어야 해.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리더였죠. 그의 이야기는 전쟁과 승리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리더십에 대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진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교수님,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박 교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물론이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영광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따라가기 위해 통영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통영은 이순신 장군의 본영이 있었던 곳으로 그의 역사적 발자취를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짐을 꾸리며 저는 이 낯선 여정이 가져올 변화를 상상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영웅을 세계에 소개한다는 것, 그것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가장 보람찬 일이 될 것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모두 챙기고 호텔을 나섰어요. 이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화할 저 자신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울에서 통영까지의 여정은 한국의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KTX를 타고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산과 들,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들의 모습이 번갈아 나타났어요. 박진우 교수는 열정적인 가이드였습니다. 지나가는 지역마다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 주었죠. 이순신 장군은 전라도 출신이었지만 통영은 그의 본영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이름은 통제영이었죠. 박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통제영은 조선 수군의 본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통영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물결과 크고 작은 섬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바다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곳인가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이 해협들과 섬들 사이에서 이순신 장군은 놀라운 전략으로 일본 함대를 격파했죠. 통영에 도착하자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충무김밥이라는 이 지역 특산물을 꼭 먹어봐야 한다고 권했어요. 작고 단순한 김밥이었지만 그 맛은 놀라웠습니다. 밥과 김, 단무지만으로 이루어진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맛이 있었죠. 이 김밥은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순신 장군의 본명이 이순신이었지만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김밥을 충무김밥이라고 부르죠. 전쟁 중에 수군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소박한 김밥을 먹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른바 국뽕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국뽕이란 한국인들이 자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 느끼는 강한 자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박 교수가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와 한국의 문화에 점점 매료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한산도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한산도는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한산도 대첩을 펼친 곳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본 통영의 바다는 더욱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작은 섬들이 마치 그림처럼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저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바로 여기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 함대를 괴멸시켰습니다. 하객진 전술을 사용해서요. 저는 그 순간 영국의 넬슨이 시그널 힐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모습과 이순신 장군을 겹쳐보았습니다. 두 영웅 모두 자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넬슨은 전 세계에 알려진 반면 이순신 장군은 서양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죠. 한산도에 도착하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제승당으로 향했습니다. 제승당은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 머물렀던 곳이었어요. 나무로 지어진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장군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썼을 것입니다. 박 교수의 설명에 저는 경외심을 느꼈어요.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했던 그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제승당 주변을 걸으며 저는 카메라를 꺼내 이곳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서 저는 400년 전 이곳에서 일어났던 전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전투를 지켜보았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요. 이곳에서 그는 전체 전장을 내려다보며 전략을 세웠을 겁니다. 그날 저녁 통영의 작은 숙소에서 저는 촬영한 영상들을 검토하며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지혜, 그리고 희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인인 저조차도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는데 이것이 세계에 알려지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상상하니 설렜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통영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내일 있을 더 깊은 탐험을 기대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리더십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다음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런 일본의 전술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하객진 대형은 일본 함대가 중앙으로 들어오게 유도한 뒤 양쪽에서 포위하여 포격을 집중하는 방식이었죠. 조선 수군은 백병전을 피하고 화포의 사거리를 활용하는 데 집중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네요. 정확합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조류와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해 넣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아군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거북선 모형 앞에 섰습니다. 철갑으로 덮인 독특한 배였어요. 등에는 송곳 같은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거북선인가요? 저는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설계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죠. 이 가시들은 적군이 배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철갑은 화살이나 총탄을 막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16세기에 이런 혁신적인 전함을 만들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당시 유럽의 해군 기술보다도 앞서 있었을 텐데요. 박 교수는 거북선의 특징을 더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북선은 앞쪽에 용머리가 있어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심리전의 일환이었죠. 또한 36문의 포를 실어 전방위 공격이 가능했어요. 박물관을 돌아보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전술이 단순한 용맹이나 운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와 치밀한 계산에 기반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했으며 적의 약점을 정확히 분석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과학자이기도 했군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전략가, 발명가, 시인, 그리고 리더였죠. 우리는 다음으로 전시된 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도에는 조류의 방향과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 복잡한 수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반면 일본 함대는 이 지역 바다에 익숙하지 않았죠. 이 지식의 차이가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넬슨의 전략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넬슨도 트라팔가 해전에서 뛰어난 전략을 보여주었지만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하는 극단적인 열세 속에서의 승리는 비교할 수 없는 업적이었죠. 넬슨과 이순신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하며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재미있는 질문이라는 듯 웃었어요.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두 분 다 자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마도 서로를 존경했을 겁니다. 박물관의 마지막 섹션에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관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유탄에 맞아 전사한 순간이었어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유언이 전시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까 걱정한 장군의 마음이 느껴졌죠.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군요. 저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보다 나라와 병사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리더십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류가 배워야 할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의 배 위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적선을 앞에 두고 그는 두려움이 아닌 냉철한 전략과 굳은 의지로 대응했을 거예요. 다음은 난중일기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박 교수에게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내면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니까요. 우리는 재승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기를 쓰며 전략을 구상했던 그곳에서 저는 그의 내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재승당에 도착하자 햇살이 나무 바닥에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머물렀던 지휘소였어요. 소박하지만 장엄한 분위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썼을 겁니다. 박진우 교수가 말했어요. 조선시대 무인이 일기를 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저는 재승당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앉아서 일기를 쓰고 전략을 구상하고 명령을 내렸을 자리를 상상했어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결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난중일기의 영어 번역본을 구해왔습니다. 박 교수가 책을 건네주었어요. 원문의 느낌을 완벽히 전달하긴 어렵지만 이순신 장군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감사히 책을 받아들고 재승당의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난중일기를 펼쳤어요. 이순신 장군의 육성을 듣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592년 6월 16일 맑음. 우수영으로 출항했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돌아왔다. 간결한 문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어머님의 꿈을 꾸었다. 일어나서 눈물을 흘렸다. 이 짧은 문장에서 저는 강인한 장군의 또 다른 면모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이순신이었어요. 전쟁 중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이순신 장군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남겼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전쟁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허락을 받지 못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죠. 그 아픔이 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순신 장군은 날씨, 전투 상황, 군량미 문제, 병사들의 상태 등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병사들에 대한 걱정이 자주 등장했어요. 부상당한 병사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약을 내려 치료하게 했다. 이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입니다. 저는 감동하며 말했어요. 자신의 승리나 영광보다 병사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이죠. 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도 그를 따랐죠. 계속해서 일기를 읽으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연을 사랑하는 시인 같은 감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달빛이 물결 위에 비치니 마음이 맑아진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록할 줄 알았습니다. 이런 섬세한 감성이 뛰어난 전략가의 내면에 함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장군은 시도 많이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박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문장가이기도 했어요. 특히 한산도가라는 시는 출전을 앞둔 그의 심정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박 교수는 한산도가의 한 구절을 암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한산섬달 밝은 밤에 홀로 앉아 탄식하다. 어느 곳에 진정 내 마음을 알아줄 이 있을까? 전쟁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장군의 고독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고독한 리더의 모습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왕에게 모함을 받아 고문을 당하고 직위를 박탈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고난의 시기에 대해 물었어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죠. 하지만 그의 일기에는 원망보다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해당 시기의 일기를 펼쳤어요. 옥에 갇혀 있으나 나라의 위기만이 걱정된다. 개인적 고통보다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의 모습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리더란 이런 사람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난중일기를 읽으며 저는 이순신 장군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부하를 아끼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합니다. 단순한 승리의 서사가 아니라 인간 이순신의 이야기를요. 박 교수는 동의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가치가 있습니다. 재승당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해전사가 아닌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숭고한 희생,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했어요. 이것은 한국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정신의 기록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촬영은 예산이 많이 들 텐데. 마이클은 여전히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어요. 통영에서 찍은 사진들, 난중일기 번역본,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설명하는 도표들. 한국 정부가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순신 장군은 넬슨과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니 영국 시청자들도 흥미롭게 볼 거예요. 마이클은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에드워드. 위원회에 이 기획안을 제출해보자. 하지만 그들을 설득하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야.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된 이순신 장군 관련 책들과 논문들을 모두 읽었고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진우 교수는 값진 자료들을 보내주었고 자문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기획 발표일 저는 다소 떨리는 마음으로 BBC 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7명의 중역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한국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관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양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이 다큐멘터리는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위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들과 자료들을 보면서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명량해전의 수적 열세와 이순신 장군의 천재적인 전술에 관한 설명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넬슨이 세계 최고의 해군 지휘관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의 그런 생각에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다큐멘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저는 강조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위원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졌고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영국과 한국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군요.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해군 역사를 연결시키는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일주일 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이 승인되었어요. 6개월의 제작 기간과 적절한 예산도 함께 배정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어요.
에드워드, 자네가 이 프로젝트에 쏟는 열정이 위원들을 설득했네.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세.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제작 지원 의사를 밝혀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작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촬영팀을 꾸리고 각본을 다듬고 일정을 조율하는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의 전략, 그의 인간적 면모, 그리고 그의 시대적 배경까지. 작업실 벽에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붙여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초상화를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세계에 제대로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업은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넘어선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서양 중심의 역사관을 넘어 진정한 세계사적 시각을 갖는 여정이기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을 통해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가 이렇게 열정적인 이유가 뭔가? 어느 날 마이클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영국인으로서 우리는 넬슨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위대한 영웅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역사는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관점이야. 이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길 바라네. 3개월의 준비 끝에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촬영팀과 함께였어요. 우리 앞에는 2개월간의 촬영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영, 한산도, 명량해협, 그리고 서울까지.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성취를 넘어 한 위대한 인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었어요. 한국에 다시 발을 디딘 순간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촬영팀과 함께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바로 준비 미팅을 가졌습니다. 박진우 교수는 역사 자문으로 함께했고 한국 측 촬영 스태프들도 합류했어요. 첫 미팅에서 저는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전쟁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 이순신의 모습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의 전략적 천재성, 리더십, 그리고 내면의 고뇌까지요. 박 교수는 감동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드워드 씨, 영국인 감독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역사적입니다. 첫 촬영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서서 저는 처음 이곳을 방문했던 순간을 회상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낯선 장군의 동상이었지만 지금은 깊은 존경심을 느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 영국인 다큐멘터리 감독이 우연히 마주한 동상.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 여정. 촬영은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진행되었어요. 통영의 제승당, 한산도, 명량해협까지. 각 장소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명량해협에서의 촬영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좁은 해협에 서서 저는 12척의 배로 330척을 상대했던 그 불가능한 전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조류의 흐름, 바람의 방향, 그리고 해협의 지형을 직접 확인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천재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죠. 이 해협의 조류는 시간당 최대 10노트에 이릅니다. 현지 해양 전문가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 자연의 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했습니다. 우리는 거북선 복원 모델을 타고 실제 해협을 항해하는 장면도 촬영했습니다. 제가 직접 거북선의 조타실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이순신 장군의 시선으로 세상을 잠시나마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 좁은 해협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 제약을 역으로 활용했습니다. 적이 대형을 갖출 수 없게 만들어 수적 열세를 상쇄한 거죠.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전투 장면 재현을 넘어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 면모도 담아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난중일기의 구절들을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장면들도 촬영했어요. 어머니의 꿈을 꾸었다. 눈물이 절로 난다. 이 구절을 낭독하며 저는 강인한 장군의 또 다른 모습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촬영 중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현재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들은 선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순신 장군의 유훈을 따라 항상 겸손하게 살아왔습니다. 후손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로 선조의 이야기가 알려진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2개월의 촬영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장면을 위해 다시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서서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이순신은 한국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그의 전략적 천재성, 불굴의 의지, 그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상을 올려다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전 세계에 알릴 차례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편집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교육적인 장면들을 선별하는 작업이었어요. 6주 동안의 편집 끝에 마침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다의 신, 이순신 잊혀진 세계 최고의 해군. 지휘관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BBC 채널에서 첫 방송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영국 시청자들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넬슨보다 더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 있었다니 놀랍다. 왜 우리는 이런 위대한 인물에 대해 배우지 못했는가? 서양 중심의 역사관을 넘어서는 시각을 제공한 훌륭한 다큐멘터리.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고 다큐멘터리는 곧 다른 나라들에서도 방송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영국인 감독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렸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고 저는 여러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몇 달 뒤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이순신 장군 추모제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추모제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알게 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전 세계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다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섰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 이 동상은 단순한 낯선 장군이 아니라 깊은 존경심을 느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신 장군님. 저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인사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역사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작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준 소중한 여정이었죠.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이 될까? 아마도 또 다른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찾아 나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사명이 아닐까요?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찾아내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것. 이순신 장군은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준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한국을 넘어 인류의 역사에 당당히 새겨질 것입니다. 이순신은 한국의 영웅이 아니다. 인류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이 말은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이자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문장입니다.